안녕, 이제식 국어 친구들. 오랜만에 선생님의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영상은 지난번에 겨울방학 과제로 선생님이 내주었던 프린트물에 대한 해설입니다. 프린트물에 대한 해설은 여러분들이 보기 전에 이미 이 문제를 다 풀어야 하겠죠? 자, 그래서 문제 풀이가 완료된 친구들만 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1번부터 13번까지를 해설할 예정이고요. 자, 나머지 14번부터 26번까지는 정다운 선생님께서 해설을 이어가실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을 거고 여러분들은 각 영상을 모두 다 보고 이 내용을 해설까지 포함하여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해설 시작할게요. 자, 여기 우리 26문제는 모두 다 여러분들이 1학기와 2학기 동안 학교에서 지필고사를 봤을 때 그 지필고사에서 출제했던 문제들 중에 자, 여기에서 이 문제들은 부천과 인천 지역의 주요 학교들의 문제들을 종합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풀어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들, 그리고 2학년 교육과정에서의 성취 목표에 부합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선생님이 따로 추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설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시 두 편은 첫 번째 시는 엄마 걱정이라고 하는 작품이었고요. 자, 그리고 또 한편의 작품은 먼 후일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두 작품 모두 우리 친구들 교과서를 통해 배운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또 2학년 우리 이제식 국어학원의 과정 안에서도 이 작품들을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살펴볼게요. 엄마 걱정이라고 하는 이 시와 관련된 첫 번째 문제는 시의 특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부터 미음까지 여러분들이 아마 문제를 풀 때 이런 문제 유형을 가장 어려워할 거예요. 그래서 다지선다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헷갈려하는 한두 개 정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엄마 걱정이라고 하는 시에서 첫 번째 기억을 보니까 어른이 된 말하는 이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표현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시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니까 1년과 2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년의 경우에는 엄마가 시장에 가고 혼자 남겨진 화자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2년의 경우에는 그때 그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현재 어른이 되어 있는 화자의 어떤 회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에서 보면 어른이 된 말하는 이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기억은 맞죠? 니은을 보겠습니다. 감각적인 이미지를 통해 시의 분위기와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감각적 이미지 심상과 관련되어 있고요. 이 시에서 보면은 자, 여러 심상과 관련된 요소들이 있지만 시의 분위기와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들 중에 보면은 예를 들면 찬밥처럼 또는 내 유년의 윗목과 같은 촉각적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러한 차가움의 이미지를 통해서 화자의 외롭고 안타까움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현재 과거 순서로 시상을 전개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틀렸죠. 자, 과거 1년이 과거이고 2년이 현재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 순서로 시상을 전개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리을을 보니까 부정적 시어의 반복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시에서 보니까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그리고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부정적 시어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요. 또 엄마가 부재한 상황에서의 화자의 외로움을 강조하고 어두운 시의 분위기를 잘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미음을 보니까 비유를 통해 어린 시절 말하는 이의 상황과 엄마의 고단한 삶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1년에서 보면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라고 하는 직유법을 통해서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표현했고요.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직유법을 통해서 엄마의 힘없는 발소리, 고단한 삶을 비유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먼 후일이라는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번 문제 역시도 시에서의 어떤 운율적인 요소, 그리고 시의 표현법, 그리고 또 시의 특징, 이러한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이 시의 경우에는 민요조의 운율이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시의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를 보니까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자, 3음보의 음보율, 그리고 글자의 수가 3, 3, 4 이렇게 반복되면서 민요적인 율격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2번을 보니까 서사적인 특징이 나타나는 시이다라고 했는데, 자, 이 시에서는 어떤 이야기적인 요소가 드러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3번에 비유를 통해 말하는 이의 정서를 드러낸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의 정서를 드러내는 표현법은 바로 반어법입니다. 자, 이 시를 보면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미 부재한 상황에서 님이 나를, 즉 당신이 나를 찾아온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말한다? 잊었노라 라고 말하겠다. 그러니까 뒤에 쭉 이어서 보면은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그러니까 1년과 연결해 보면 어떻게 나를 잊었어 라고 나무라면 그리워하다가 잊었노라 라고 말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무엇이? 바로 당신과 이별이 믿기지 않았다. 자, 마지막에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 잊었노라 라는 건 뭐예요? 자, 오늘 현재, 어제 과거에도 잊지 못했고 먼 훗날 그때는 어떠겠다? 잊었노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1년에서 2년, 3년, 4년을 보면 점층적으로 이 시의 화자는 당신을 잊지 못함이라고 하는 이 정서를 잊었노라 라는 반어법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고, 그것은 결국 잊을 수 없음에 대한 강조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번에서 말하는 이는 떠난 임을 잊기 위해가 아니라 잊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고요. 자, 5번을 보니까 정형시로서 정해진 글자 수에 의해 운율이 형성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는 3음보의 음보율과 334 음수율의 민요적인 율격을 갖추고는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전통적인 율격을 계승하였다라고 해서 정형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정형시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형식을 정해놓고 쓴 시입니다. 하지만 이 시의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형식적인 요소를 갖추기는 했으나 형식을 목적으로 한 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는 자유시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정형시라고 하는 것은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가 일정한 규칙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점에서 대표적으로 시조를 정형시라고 합니다. 아래 있는 이 시가 바로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시조입니다. 자, 시조의 특징을 보니까 우리가 시조의 경우에는 1행이라고 하지 않고 1장, 2장, 3장 이렇게 장으로 부르는데, 자, 이 시는 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매 장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량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 있으랴처럼, 자, 각각의 장마다 사음보로 반복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음보를 1구라고 봤을 때 이 시는 전체적으로 6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마지막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로 되어 있는, 자, 이러한 것이 바로 정형시에 속하는 시조의 형식입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먼 후일이라는 시와 이 3번에 있는 단심가라고 하는 시조의 공통점은 바로 운율 형성 방법 중에, 자, 일정한 끊어읽기라는 음보율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정해진 형식인 정형시, 먼 후일은 정형시가 아니기 때문에 X, 감각적인 표현의 반복 드러나지 않았고요.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시의 처음과 끝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구를 배치하여 의미를 강조함으로써 시적인 안정감을 추구하는데 수미상관의 방법 사용하지 않았고요. 각 행마다 동일한 첫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4번 문제. A에 쓰인 화자의 정서라고 했습니다. A 다시 한번 확인하면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 잊었노라, 바로 반어법입니다. 이 반어법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는 방법이 드러난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님이 나를 떠나간다면 죽어도 울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별의 슬픔이라는 것을 절제하여 표현하는 반어적인 표현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나머지 선지들은 어떠한 표현법을 썼는지 하나씩 정리해 보니까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냐?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하찮아 보이는 연탄이라고 하더라도 이 연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런 어떤 타인을 위한 자신의 희생이 어려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었고요. 자, 3번은 진달래는 분홍 거품, 조팝나무는 하얀 거품. 자, 이런 것처럼 진달래와 조팝나무가 피어있는 모습을 각각 분홍 거품과 하얀 거품이라는 보조관념을 통해서 비유한 은유법이었습니다. 4번은 50리길 진차에 실러 왔어요. 멀미도 가시기 전에 낯선 거리 싸댕기면서 지 몸 살 사람 찾고 있죠. 여기에서 지 몸이라고 하는 의인화된 표현 방법을 쓰고 있는 딸기라고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이었고요. 친구가 원수보다 더 미워지는 날이 많다. 티끌만한 잘못이 맷방석만하게 동산만하게 커 보인 때가 많다. 티끌, 맷방석, 동산 점차적으로 그 의미가 커지는 점층법을 통해서 친구가 미워지는 어떤 미움의 크기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작품을 보면 자, 나는 북한에 혼자 알아 누워서 이 작품은 바로 고향이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자, 그 옆에 있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작품은 낙화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작품을 보면은 일단 5번 문제에서는 고향이라는 작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자, 6번과 7번에서 이 낙화라는 작품과 관련해서는 6번에서는 시의 특징이나 또는 역설적인 어떤 표현 방법과 관련해서 7번에서는 문제 그 표현 방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먼저 고향이라는 이 시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문제 5번부터 살펴보면요. 자, 이 시를 혹시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시의 전체적인 내용만 이야기하면 나라고 하는 화자는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북간에 혼자 알아 누워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의원을 만나러 갔는데요. 이 의원의 모습을 보니까 열애 같은 상을 하고 관공의 수염을 들이어서 먼 옛적에 어느 나라 신성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의원의 자비로운 모습을 지규법, 열애 같은 상이라는 지규적인 표현을 통해서 자비로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요. 자, 의원이 내 맥을 짚더니 너 고향이 어디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내 고향은 평안도 정주입니다. 라고 하니까 자, 그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자, 거기는 아무개 씨 고향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아무개 씨가 누구냐? 자, 그러면 아무개 씨를 아느냐?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그 아무개 씨는 나와 막역지간이다. 즉 거스를 것이 없이 아주 친한 친구 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나에게 이 아무개 씨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아버지처럼 섬기는 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의원과 나는 이날 처음 만났지만 아무개 씨라고 하는 공통적인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서로가 어떤 연결된 아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의원이 다시 한번 맥을 보는데 그 의원의 손길이 이제 어떻게 느껴졌다? 따스하고 부드럽게 느껴졌고 그 의원의 손길에서 무엇이 있다? 나의 고향, 나의 아버지의 친구가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북관이라고 하는 곳은 현재 내가 있는 곳은 맞아요. 그런데 화자에게 친근한 공간이 아니라 화자에게는 낯선 타향으로 인식되는 공간입니다. 자, 나머지 선지들에서 니은은 비유적 표현, 아까 지규법을 사용해서 의원의 자비로운 모습, 신비로운 분위기를 표현했다라고 했고요. 아무개씨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나와 의원의 인간적인 유대를 잇는 매개체로서 심리적인 거리를 가깝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막역지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개씨와 의원의 관계이고 내가 아버지처럼 여기는 아무개씨가 의원에게 있어서는 바로 거스를 것이 없이 아주 친한 친구 사이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화자는 의원에게 반가운 친근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원의 손길을 따스하고 부드럽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촉각적인 심상을 통해서 화자에게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6번, 7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영기의 낙화라고 하는 이 작품은 아마 처음 보는 친구들은 빨리 이해하기 좀 난해한 작품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시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시의 화자는 현재 무엇을 보고 있냐면 바로
분분한 낙화라고 하는 꽃이 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꽃이 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청춘과 그리고 사랑과 이별과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삶에서의 현상을 사색하고 성찰하고 이해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정답은 1번입니다. 꽃이 피고 짐을 통해 청춘과 사랑과 이별에 대해 성찰하고 있는 시입니다. 자, 나머지 선지들을 보니까 계절의 변화를 삶과 죽음에 비유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 계절의 변화를 인간의 청춘과 사랑 그리고 성숙에 비유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심상이라고 했는데 시각적 요소는 있지만 꽃이 지는 모습에 대한 시각적인 요소는 있지만 청각적, 후각적 심상이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자, 사랑의 감정을 꽃이 흩날리는 모습에 빗댄 것이 아니라 이별의 모습을 꽃이 흩날리는 모습에 빗대어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비슷한 문장 구조를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구조적인 안정감을 갖추었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나의 사랑, 나의 결별이라고 하는 나의라는 시어를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지 비슷한 문장 구조를 통해서 운율을 형성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지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잠깐 표현법을 중심으로 하나씩 살펴보면 이 시의 첫 번째 일련에서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느니 지금 지는 꽃을 가야 할 때를 알고 이별하는 사람이라는 의인법으로 표현하고 있었고요. 자, 그리고 나의 사랑이 지고 있다라고 마찬가지로 꽃이 지는 것을 의인화했습니다. 자, 분분한 낙화, 꽃이 지는 모습을 이별을 이렇게 꽃이 지는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시각화를 했고요. 자, 이 시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주제를 드러내는 표현법으로 역설적인 표현법을 썼습니다. 자, 꽃이 지는 것을 우리가 결별이라고 한다면 결별이 축복을 이룩한다라는 역설적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 이유는 뒤에 나와 있죠.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를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것 자체로 그것 자체로 죽음이 아니라 무성한 녹음이라고 하는 무성한 잎과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꽃이 지고 나서 녹음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인간의 삶에서도 청춘의 시간과 사랑이 끝난다고 해서 그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숙을 가져다 준다라는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역설적인 표현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보면은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이라고 하는 샘터에 물 고이듯이라는 직유법을 통해서 우리가 샘터에 물이 점차적으로 고여가는 것처럼 우리 눈에 눈물이 차오르는 것처럼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다라는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했습니다. 자, 아까 가에서 표현 방법 뭐라고 했죠? 역설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역설법으로 알맞은 것, 즉 역설법에 대한 의미로 적절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1번 리듬감을 통해 시의 주제를 드러낸다. 운율에 대한 설명이고요. 추상적 개념을 시각화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비유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말하는 이의 정서를 자연물에 대입한다. 감정이입이었고요. 이치에 맞지 않는 사실을 통해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감정의 변화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치에 맞지 않는 사실을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진실을 담아낸다라고 해야 역설의 표현 방법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8번부터 11번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지겹게 봤던 동백꽃이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이 동백꽃이라는 작품에서 학습 목표는 바로 서술자의 특성 그리고 서술자가 작품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8번 문제부터 살펴보면 자, 이 글의 서술자에 대한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 작품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이 가지고 오는 어떤 특징과 효과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기억부터 살펴보니까 작품 속 주인공인 나가 사건과 모든 인물의 심리를 파악하여 독자에게 전달한다 라고 했는데 자, 나는 나의 심리는 드러나지만 다른 인물의 내면 심리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물의 심리를 파악할 수는 없고요.
점순이 행동에 담긴 의도와 이유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전달한다.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특징이고요. 눈치 없고 어수룩하여 자신의 마음을 잘 전달하지 못하고 점순이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마음만 독자에게 전달했고요. 상대방 행동을 그렇죠. 표면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어서 행동에 담긴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합니다. 자, 지문을 잠깐 살펴보면요. 여기서 이번에도 점순이가 쌈을 붙여놨을 것이다. 바짝바짝 내 귀를 올리느라고 그랬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고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그렇게 아르렁거리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점순이의 행동을 자, 잔소리를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그 속에서 깔깔댄다. 별로 웃을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자, 이렇게 점순이 행동의 의도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점순이의 표면적인 행동으로만 내가 해석해서 전달한다라고 하는 점 잘 드러나 있었고요. 자, 그리고 미음에서 보면 독자들은 다 알고 있는 점순이의 마음을 정작 당사자인 자신만 알아차리지 못하여 웃음을 유발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 역시도 자, 여기에서 보면은 점순이가 너 이다음부터 안 그럴 테냐 하고 물을 때야 비로소 살 길을 찾은 듯 싶었다. 나는 눈물을 우선 씻고 뭘 그러는지 명색도 모르건만 그래 하고 무턱대고 대답하였다. 자, 이렇게 독자는 알고 있는 점순이의 마음을 나만 알아차리지 못해서 웃음을 유발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을 제외하고 니은과 리을과 미음이다. 정답 2번이네요. 자, 9번은 인물의 어떤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 지문에선 뭐라고 했냐면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이나 특성, 심리 상태를 직접 이야기해주는 방법이다. 인물을 제시하는 방법 중에 직접 제시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역부터 미음 중 다음의 방법이 사용된 것은 즉 직접 제시가 사용된 것을 물어봤는데요. 정답은 리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제시가 아닌 또 하나의 방식은 간접 제시죠. 간접 제시를 우리가 보여주기라고 하는데요. 인물의 성격이나 특성, 심리 상태를 대화, 행동, 외양 묘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그 성격, 특성, 심리 상태를 직접 이야기해 주느냐 아니면 대화나 행동, 외양 묘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나게 하느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살펴보면요. 게다가 조금 뒤에는 제 집게를 할금할금 돌아보더니 라고 했습니다. 돌아보더니 행주치마 속으로 꼈던 바른 손을 뽑아 나의 턱에 불쑥 내미는 것이다. 점순이의 행동이었고요. 자, 그 다음 니은을 보면 나는 감자 안 먹는다 너나 먹어라. 이것은 대화였고요. 나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어깨너머로 쑥 내밀어 버렸다. 이것도 행동이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과 디귿은 모두 다 행동이나 대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거니와 나도 한때는 자, 이 부분에서 나도 한때는 걱실걱실 일 잘하고 얼굴 예쁜 계집애인 줄 알았더니라는 건 뭐예요? 서술자인 나의 생각을 직접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점순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놈아 너 왜 남의 닭을 때려 죽이니? 이 부분은 뭐예요? 바로 점순이의 말을 통해서 점순이의 어떤 성격 심리를 제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간접 제시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0번은 윗글과 서술자의 위치 및 태도가 같은 것은 그래서 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자, 시점에 대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한 번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술자가 작품의 안에 위치해 있느냐 또는 밖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1인칭과 3인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경우에는 서술자가 곧 주인공이고요. 나의 내면 심리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나요? 안 드러나나요? 드러납니다. 다만 다른 등장인물의 심리는 표면적으로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자, 1인칭 관찰자 시점의 경우에는 서술자가 주인공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술자는 주인공을 관찰해서 전달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의 내면 심리는 알 수 없고 다만 추측하여 전달할 뿐입니다. 서술자가 밖에 위치해 있는 3인칭 관찰자와 3인칭 전지적 시점도 살펴보면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과 사건 등 관찰한 내용을 전달하여
인물의 내면 심리는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는 것이 바로 3인칭 관찰자 시점이고요. 3인칭 전지적 시점은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 행동을 모두 전하기 때문에 인물의 내면 심리를 모두 다 파악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3인칭 관찰자와 3인칭 전지적 시점은 여러분들이 쉽게 헷갈려 하는데 등장인물의 행동만 보여주고 대화만 보여주면은 관찰자 시점이고요. 자, 등장인물의 모든 내면 심리까지 표현하고 있다면은 전지적 시점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윗글은 시점이 뭐예요?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과 같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정답은 몇 번입니까? 바로 3번입니다. 자, 그러면 선지 하나씩 살펴보면 자, 1번을 보니까 순환이 돼서 가져왔는데요. 여기에서 만도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인칭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보통 1인칭은 나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라고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3인칭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거 이게 관찰자냐 전지적 시점이냐를 구분을 할 때 자, 여기에서 만도는 그것이 자기 어깨에 붙어있는 것인 줄 알자 그만 의학 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만도의 내면 심리까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전적 시점이고요. 자, 2번을 보니까 소녀라고 했으니까 1인칭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소년 또는 소녀의 내면 심리까지 표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니까 아니네요. 여기에서 소녀의 행동, 소년의 행동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3번은 일단 나라고 했기 때문에 1인칭 시점이 맞습니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인지 아닌지 나의 내면 심리가 드러나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자, 난 사람의 키가 무럭무럭 자라는 줄만 알았지 북배기 키에 모로만 벌어지는 몸도 있는 것을 누가 알았으랴. 이 작품은 봄봄이라는 작품에서 가져온 건데 아마 여러분 조만간 보게 될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에서 보면은 어떤 나의 내면 심리까지도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은 나라는 사람이 서술자가 주인공이면서 서술자 주인공의 심리까지 드러나 있는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자, 4번은 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3인칭 시점이고요. 내면 심리 드러나 있지 않아 살펴보니까 자, 뭐라고 했어요? 마구 날아갈 것 같았대요. 그러니까 3인칭 전지적 시점입니다. 자, 5번은 자, 이 작품은 사랑손님과 어머니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여기에서 나라고 하는 서술자가 있기 때문에 일단 1인칭은 맞아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 주로 설명하고 있는 대상 누구예요? 나 아니죠. 누구예요? 아저씨와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이 아저씨와 어머니의 어떤 내면 심리까지 나라는 관찰자는 알지 못하고 그들의 행동만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3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소설의 특징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자, 요거는 정답이 무려 3개나 됩니다. 자, 일단은 나와 점순이의 사랑이 순박하고 순수하게 드러나 있고 자, 이것은 나라고 하는 서술자가 가지고 있는 어수룩한 성격 때문에 더 잘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번에서 주인공의 심리가 드러나지 않아 라고 했는데 1인칭 주인공 시점이기 때문에 심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고요. 인물과 독자의 거리가 가까워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나의 이야기를 독자에게 전하기 때문에 독자는 친근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독자는 점순이의 말과 행동을 통해 점순이의 심리를 눈치채고 추측할 뿐이고요. 5번에서 독자의 상상력을 제한하여 해학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해학적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독자의 상상력 제한과는 무관하고요. 오히려 독자는 눈치채고 있는 점순이의 마음을 모르는 어수룩한 서술자인 나로 인해 이 작품에서는 해학적인 분위기가 유발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2번과 13번은 양반전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었고요. 이 작품의 풍자에 대한 요소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가 바로 중요한 학습 목표였습니다. 자, 12번은 풍자의 개념과 적용과 관련된 문제였고요. 기업부터 미음 중 다음의 설명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의 설명을 읽어보니까 풍자는 어떠한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그것에 관하여 재미있어하는 태도 또는 경멸, 분노, 조소의 태도를 불러일으킴으로써 대상을 무엇하고자 깎아내리고자 또는 비판하고자 하는 문학의 방법 그래서 위트를
유머를 무기로 하는 간접적인 공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자의 개념이 잘 드러나 있는 간접적인 공격으로서 위트를 사용했지만 사실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잘 드러나 있는 것은 정답은 몇 번입니까? 바로 5번입니다. 그래서 미음에서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라는 부자의 말을 통해서 부도덕한 양반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시각이 잘 드러난다. 풍자의 절정을 이루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혹시 이 작품이 처음이었던 친구를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양반이라고 하는 신분은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양반이라는 신분과는 조금 이제 다른 위치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 상공업은 발달을 하고 그렇지만 이 상공업을 천시했던 이 양반이라고 하는 계층들이 조선에서의 두 번의 양난을 경험하고 나서 경제적인 어떤 위기 상황에서 결국 자신의 양반이라는 계급을 팔 수밖에 없는 신분을 매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려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작가가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했던 것은 지배계층으로서의 양반이 제대로 된 어떤 지배층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1차 매매 증서와 2차 매매 증서를 통해서 양반이 지나치게 허례허식만을 따지거나 또는 양반의 어떤 부도덕한 모습을 통해서 이 양반이라는 계층을 풍자하고 비판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풍자의 성격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풍자의 절정을 보여주는 양반을 도둑놈이라고 칭하는 부자의 말을 통해서 잘 드러났습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다음을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다음의 내용을 보니까요. 작가 박지원은 소설 양반전을 통해 조선 후기 신분제가 동요하는 사회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 굳건했던 조선의 신분제라고 하는 것이 조선 후기에 흔들리는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풍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는 뭐냐면 바로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이고 둘째는 대상을 공격하는 한편으론 대상의 부정적인 면을 고치려는 교훈적인 의미, 셋째는 웃음의 수단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 넷째는 풍자의 대상은 개인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형태의 인간이나 국가 또는 제도가 될 수도 있다. 자, 이 내용에 풍자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자, 혹시 풍자를 잘 모르고 있었던 친구들도 이 설명을 통해서 작품에 적용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확인해 보면요. 자, 일단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작가는 양반 행포를 과장되게 표현해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2차 매매 증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 2차 매매 증서를 보니까 양반이 취하는 부당이득과 권력 세습 그리고 양반의 횡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웃음을 유발하는 곳 맞죠? 2번, 작가는 도둑놈이라는 말을 통해 양반 신분에 대해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도둑놈이라는 말을 통해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양반 신분에 대해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모가 아니라 동그라미. 자, 작가는 신분을 사고 파는 조선 후기의 사회 모습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군이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양반전을 창작한 의도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이 박지원이라고 하는 작가는 실학자로서 양반들이 지나치게 허례허식에만 빠져있고 현실의 문제를 등한시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양반 내부의 문제를 풍자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또 양반이 지배층으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반이라고 하는 신분을 사고 팔 수 있게 된 이 현실에 대해서도 비판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박지원이라고 한 작가는 신분제라고 하는 것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것이 사고 팔 수 있는 경지가 된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양반들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번도 맞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작가는 양반의 아내를 통해 양반의 비생산적인 모습을 고쳐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군. 앞에 있는 지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맨 첫 번째 보면은 양반의 무능함과 비생산성을 비판하는 역할을 하는 이 아내가 작가의식을 대변하고 있는데 양반은 한 푼어치도 안 되는구려라는 표현을 통해서 빚을 지고도 그것을 방도를 찾지 못하고 울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비생산적인 모습을 비판하고 작가는 이러한 양반의 아내의 말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허례허식에 빠져 있고 비생산적이고 무능하고 이러한 것들을 우스꽝스럽게 비판하고자 했습니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작가는 허례허식에 사로잡혀 있는 양반의 모습을 묘사한 것까지는 맞는데요. 자, 이것을 통해서 양반 개인의 행실의 문제 제기가 아니라 양반이라는 집단 전체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했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여기까지 해설하고 나머지 내용은 우리 정다운 선생님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리하세요. 자, 그리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만 오답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설을 보면서 하나하나 메모하고 체크해 와야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여기까지 할게요.